서울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 모습이 담긴 대형 그림이 청와대 본관에 걸렸습니다. 이목상 작가가 그린 광장에서라는 작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 정신에 부합한다며 작품 전시를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열린 임 작가의 개인전 바람 일다를 통해 선보인 이 작품은 가로 16m가 넘는 초대형 작품으로 광화문 광장에서의 경험들을 담았다는 게 작가의 설명입니다. 작품 속에는 광화문을 배경으로 하야하라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집회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고 밝게 채색된 둥근 원이 겹쳐져 촛불이 일렁이는 듯한 리듬감까지 표현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광화문 거리에서 밝힌 시민들의 촛불이 청와대로 들어온 것은 단순한 그림 전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용감하고 품격 있었던 촛불 시민들. 그 정신을 담아낸 이목상 화백님을 직접 모시고 광장에서 작품의 의미에 대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두 번째 순서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을 모시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청와대에 걸린 광장의 서를 그린 작가입니다. 이목상 화백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맨날 길거리에서만 만나다가 예, 이렇게 그 근사한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어떠십니까?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늘 선생님을 광장에서 뵀었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다른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품이 너무너무 근사한 작품이 청와대에 가 있더라고요. 전 선생님 작품이 청와대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도 못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나오네요. 네. 예. 이 작품 제목이 광장의 쉼표 서. 네. 쉼표가 없으면 광장의 서. 쉼표가 있으면 광장의 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작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세요. 이제 광장은 꼭 넣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광화문 광장에서 그러면 너무 장소적인 의미밖에 없잖아요. 아, 장소적인. 예. 근데 거기서 저희들은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광장의 쉼표, 잠깐 쉬면서 그 휴지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리고 서는 선다, 네.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동이라는 의미도 있고 네. 내가 거기에 주인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는 거지. 뭐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제가 뵀습니다. 촛불 집회 때. 한 주도 안 빠지셨죠? 한 번 빠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예. 다. 한 번 왜 빠지셨어요? 그때 탄핵 통과, 국회에서 탄핵 예. 통과되고 나서 탄핵 가결이 되고. 가결된 다음에 예. 조금 휴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아하. 촛불 든 시민들이 네.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 저도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도 있고, 네. 뭐 등등해서. 그렇군요. 원래 이 작품을 청와대에 걸 거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전혀 예. 그런 일은 예. 제 사전에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한테 한 약속이죠. 이건 이런 역사적 의미 있는 네. 일을 네. 제가 작품으로 만들지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하여튼 마음껏 했습니다. 마침 개인전 계획도 있고 네. 그래서 마음껏. 네. 그러니까 더 좋죠. 네. 계획하고 해서 네. 갖다 걸으면 별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그러면 어떤 전가를 받으신 거예요? 그곳은 이제 제가 LA에 전시회를 네. 하고 돌아왔더니 네. 이홍준 선생이 예. 유홍준 선생님. 이홍준 선생이 네. 모시고 네. 문 대통령을 모시고 하회 마을에 갔었는데 네. 추석 바로 직전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예, 그 무렵이에요. 네. 문 대통령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대요. 이목상 선생님 그림을 청와대에 걸고 싶다고.
이 작품 활동하시는 걸 알고 계셨던 그 작품을 이제 직시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걸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용준 형이 제안을 한 줄 알았었는데 네. 나중에 네. 본인이 대통령께서 예. 그걸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서 네. 전 또 가슴이 멍멍했었죠. 네. 그런데 그것은 아마 김정숙 여사가 와서 전시를 보셨거든요. LA예요? 아니요. 제가 9월 네, 개인전 하실 때. 할 때 예. 와서 보시고 네. 아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이제 캐달로그도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다른 경로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체 많은 분들이 네. 이 작품은 청와대로 가야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네, 예. 뭐 이렇게 기동량으로 들으셨을 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걸리는 게 맞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오셔서 박원순 시장도. 이걸 어떻게 광화문으로 갈 수 없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선생님 행복하셨겠어요. 예? 이제 뭐 하여튼 팔리기도 했지만 광화문에는 걸만한 장소가 노천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네. 노천에는 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에 보면 닥치고 아웃 하야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그 2016년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요맘때 엄청 그렇죠. 지금 한창 할 때예요. 이거 참. 다 지금 바깥에 나가 있어요. 한창 할 때인데. 저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니까. 엄청 바쁘실 때인데 복귀를 해보면 작년에 저희가 진짜 온 국민 1,700만 시민이 전부 주말을 반납하고 나와서 촛불을 들었었는데 그게 느껴져요. 작품에서. 그때 맞아. 우리가 외쳤던 구호. 이걸 꼭 현장성을 좀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린 화면이 108개인데 네. 화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현장 사진을 토대로 해서 찍은 겁니다. 현장 사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이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은 네. 전부 다 나와 있는 얘기 그 자체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진 촬영도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뭐 많이들 좋은 사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다. 근데 원래 더 컸다면서요? 11m. 이건 11.9m 그런데 16.2m입니다. 본래는 16.2m. 2m.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90cm 가로폭이 90, 세로가 60cm예요. 네. 가로폭이 16.2cm가 18개고 가로가 18개, 세로가 6개. 그래서 108개. 108개. 였는데 청와대가 그 벽면이 적어서 13줄만 걸렸습니다. 18줄에서 5줄을 떼고 나머지를 걸었어요. 그 5줄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죠. 그럼 어떻게 여기 교통방송에 한번 거는 걸? TBS에 거는 건 좀 어려울까요? 여긴 보안상 안 돼. 그렇군요. 김정숙 여사가 작품에 대해서 아까 뭔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대통령하고 그 국무위원들이 그 작품 앞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그 전날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냥 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직접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와, 이분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시장 같은 데 가면 담당 큐레이터나 사람들이 이제 큐레이터가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이제 손님들을 이렇게 모시고서 설명하면 되게 이제 고개나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아니 이건 전혀 다른 제 작품이라서 제가 받은 그런 이 감동을 넘어서서 이건 뭔가 하여튼 그림이나 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은 이럴 수 없는 장면이다.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작품을 배경으로 국무위원들이 네. 이번에 또 19대 모든 조각이 완성된 날이잖아요. 그날 전체가 이렇게 기념사진을 그렇죠. 찍어가지고 정말 이래저래 저로서는 참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30년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 정권을 맞으면서는 거의 절망했었습니다. 그 절망 때문에 제가 광화문 광장에 토요일마다 모든 일을 뿌리치고 나갔던 것이라고 봐요. 그만큼 이제는 끝이다. 뭐 이런 정권이 앞으로 계속되어진다면 뭐 박근혜를 넘어서서 뭐 계속되어진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남는 게 절망밖에 없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저는 선생님 현장에서 뵐 때마다 그 미술 작품을 하는 화가가 아니라 어떨 때는 현장 활동가 같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좌우명이 행동하는 예술가. 예술이야말로 행동이다. 예술은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명사인 개념어인 예술에서 이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행동어인 동사로 예술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작품 흙으로 흙이 소재가 됐어요. 이게 좀 일종의 이제 민중 전태일 열사 뭐 이런 작품들의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민중성을 좀 강화하기 위한 이런 것이었어요. 뭐 민중성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저는 근본적으로 흙이 우리가 모든 인간이 대지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예술의 구국점은 저는 흙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흙이 가지는 생명력과 흙이 뭐 좋다 싫다 가리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자기가 해서 생명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흙의 정신이 곧 예술 정신과 저는 합치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촛불도 결국은 이 흙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흙의 정신에서 다시 태어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화하셨던가요? 그런 정도는 예의를 안 갖추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정도 예의를 안 갖춰요? 아, 실망인데. 작품을 그 청와대에 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촛불 정신을 잊지 않고 늘 초심으로 촛불 정신을 생각하면서 정부를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뒷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문 대통령은 이것을 트럼프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설치를 하자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그걸 못 걸었어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트럼프가 와서 그 본관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고개를 들면은 작품이 보이게 그런 장소에 설치했거든요. 그것도 다 청와대에서 결정한 건데 그럼 데리고 모시고 가서 이건 이런 작품이다. 촛불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트럼프가 국회에서도 촛불에 대한 언급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건 촛불 정부고 촛불로 탄생된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이 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조금 더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그 기회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두 가지가 아쉽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듣고 진짜 그렇게 한번 소개를 우리가 어떤 정부라는 거를 좀 소개할 수 말로 해놓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강렬한데 그리고 또 하나는
DMZ 방문을 좀 했었더라면 글쎄요, 예. 날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에 붙어서 살고 있고 남북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서로 총을 겨누고 있고 거기 미국 병사들도 같이 서 있다. 이걸 트럼프가 보고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요. 자, 선생님 그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오랫동안 민중미술도 활동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1987년 6월 항쟁 때 한여리를 살려내라 이런 걸개 그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요새는 그런 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그때 저도 또 그리고 네, 그랬었거든요. 선생님도 그러셨고. 모두 그때는 대자보와 이 걸개 그림 시대였는데 네. 요즘 뭐 대자보가 다시 살아난 것도 있기는 한데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매체가 네. 훨씬 더 다양화되고 또 SNS가 이렇게 네. 일반화되면서 걸개 그림에 대한 그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인쇄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 프랭카드가 네. 뭐 그냥 넣으면 바로 막 원하는 대로 크기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네. 시각 매체 분야에서는 그런 옛날 같은 수공업적인 네. 그런 것이 지금은 요구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0년이라는 한 세대 사이에 민중미술 이 분야도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민중미술 1세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1세대신데 지금은 보면 이 민중미술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 국민들한테 사랑받거나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촛불 때 보면 그 판화가 선생님들께서 또 전시회를 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촛불이 이렇게 이를테면 조금 가라앉았던 민중미술을 다시 또 이렇게 살려내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기운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뭐 여러 가지 진단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이 모바일 핸드폰이 네.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약간의 결핍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요즘 결핍의 요소는 다른 쪽에서의 결핍은 있지만 시각적인 이런 쪽에서의 결핍 같은 게 매우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교육이나 정치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그림이 손으로 그리는 그림 네. 이런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익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집안에 가면 꼭 뭐 못 그린 아이들의 그림이라도 네. 이렇게 액자리에서 걸어놓고 네. 그리고 뭐 돈이 없으면 판화를 아주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림을 사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어디 가도 그게 없어요. 그림만 걸려 있고 뭐 사진 네. 요즘 사진도 안 걸죠. 핸드폰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네. 문화예술을 또 사랑해요. 네. 말로. 말로. 예. 한 번도 저한테 그림을 사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고 산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그게 현실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30년간 어쨌든 이제 그 사회적 발언을 예술로, 미술로 이제 해오셨어요. 그리고 사회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우리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전히 그 예술가들의 삶은 굉장히 어렵다. 팍팍하고. 오히려 네. 7, 80년대보다도 네. 예술가들, 일선에 있는 예술가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에서 네. 대체 무슨 꿈을 꾸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 우리는 욕망에 너무나 좌우되고 있고 욕망에 좌우된데 그 욕망을 계속 부추기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욕망에 자기가 갈 길이 너무 도달할 길이 네. 너무 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은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문화예술인들을 이상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네. 매우 제한적이고 뭐 하여튼 이 새로운 네. 뭔가 이렇게 리셋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네. 새로 좀 설정이 돼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해봤더니요. 평균 수입이 1,255만 원.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938만 원인데 거의 절반도 안 돼요. 42%. 그건 너무 과대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 네. 대부분 예술가들은 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제로에. 네. 아, 이게 촛불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너희 나냐, 이게 나라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작품을 많이 했던 윤민석 작곡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폐업 선언을 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페이북에도 썼습니다. 이거. 네. 같이 다시 네. 재개할 수 있는 네. 걸 만들어 봐야 되지 않냐. 네. 이런 제안을 제가 저도 너무 예. 가슴 아팠어요. 예. 그 경우는 이제 노출된 특별한 예에 지나지 않고 네. 일반화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제 미술 이쪽을 보면 거의 대학 졸업하고 몇 년을 견디다가 네. 90% 이상이 다 포기하고 나머지 계속하는 사람도 네. 결국은 인간적인 뭐 자기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기대서 뭐 부인이 번다든가 네. 아니면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이제 실제 자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예. 자기가 수입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아니,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각하죠. 이것은 제도적인 이거 개선. 뭐 제도에서 예술가의 복지 이런 쪽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 복지론에 대해서 네. 당연히 복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 복지가 네. 무슨 적선하듯이 하는 복지는 그건 예술을 더욱더 포기하게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술가는 어쨌든 간에 네. 자기가 가진 예.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활동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지 네. 그러니까요. 뭐 먹여주는 걸 네. 받아먹는 그 사회에서 거의 불필요한 존재로 이런 식의 접근은 네. 너무너무 정말 아주 왜 그런 접근을 하는지 네.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술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쾌하죠. 접근이라고 생각이 예, 좀 예, 들어요. 이때 영국의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아주 훌륭한 작품을 써서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해리포터 하면 이런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려워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회에서 녹여야 되는데 네. 예, 사회에서 녹이고 사회에서 그 사람이 당당하게 네. 예술가로서 박수를 받고 내가 한 만큼 사람들에게 자기도 또 주고 네. 하는 이런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논리와 그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접근을 좀 제발 우리 도정관님을 네. 중심으로 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도종환 장관이 예술인 복지는 투자다 이렇게 예술인 복지라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른 건데 물론 네. 투자죠. 네. 모든 것이 다 투자죠.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이제 투자인데 네.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또 그게 이제 뭐 그래서 전 경제 논리로만은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로 이제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네. 그런 거 말고 소위 적선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야 될지에 대한 네. 중지를 모으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게 정책으로 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건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술가들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거의 대화가 없어요. 뭐 한다고 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제가 내 주위에 네. 뭐 장관하고 뭐 그런 예. 토론을 했다든가 아하.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든가 그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네. 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기를 바라는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지.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예. 그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것만 할 생각하는 것이지 네. 이런 경계를 허물고 자리를 이렇게 만들고 네. 같이 예. 그래서 뭐 옛날부터 얘기했던 요즘 뭐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한동안 이 협치란 말을 많이 네,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버넌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박원순 시장도 거버넌스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아, 그런가요? 뭐 시장을 2번씩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아주 불편한 것이 돼버렸죠. 같이 만나야 되는데요. 자꾸 만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만나면 귀찮으니까 그렇죠. 규범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같이 들어와서 네. 그 체제 속에서 뭘 하라고 자꾸 그래요. 자리를 이렇게 바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 만드는 자리를 안 만들고 아하. 그러지 말고 이게 들어와서 시정 내에서 해결하자고 그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건 아니죠. 민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관이 겁니다. 같이 만나서 거버넌스. 당신이 바깥에서 있을 때는 네. 계속 그 얘기를 했고 네. 들어와서 잠시 동안은 하다가 시장 해보니까 이게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또 서 있는 현장에 따라서 또 입장이 바뀌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명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 그 전서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리스트라고. 블랙 까만 거 저기 그 하셨어요. 블랙리스트라는 게 네. 이게 리스트를 하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고 네. 심정적 리스트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라는 것이 늘 있었죠.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어떤 사회에서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심정적인 리스트도 이미 네. 아마 저는 태생적으로 글을 쓸 거예요. 태생적 리스트다. 저 기자도 맨날 문제 제기하는 집단이에요. 블랙리스트는 이제 된 다음부터는 제가 최상위 랭커로서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예술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비판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술을 하는 동력 아닐까요? 그거 없으면 예술가가 아니죠. 근데 사회는 계속 이제 길들이기를 하고 싶어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마찰음이 생기는 거죠. 네. 권위적인 정권은 마찰을 하다가 네. 마찰음을 내다가 네. 이제 완전히 치고 그 민주정부에서는 마찰음을 존중하지만 참 참기 어렵고 네. 이제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데 마음이 좀 약하거나 심약한 작가들은 네. 자기 스스로 이제 검열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민주주의 시대에도 네. 자기 검열이 검열은 계속된다. 계속되죠. 네. 이거 괜히 밑보여 갖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저는 네. 예술혼이라고 보는데 이놈의 예술혼을 네. 불태울 만한 네. 그런 그 예술혼을 키울 만한 그런 심지나 네. 근데 그것도 역시 뭐 스스로 네. 계속 단련을 해야 되는데 그 단련이라는 것은 결국 인문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삶의 현장에서도 네. 고생도 해보고 네. 체험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 얘기 촛불을 들어서 우리가 민주정부를 이제 수립했는데 네. 촛불 대신에 이제는 책을 들어야 된다. 책을 들어야 된다. 근데 촛불을 놓고 책을 들자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러운데 네. 저는 그럼 한 손엔 촛불을 들고 한 손엔 책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그거 없으면은 이 촛불은 토대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오늘날처럼 지금 뭐 이런 다중 매체에 노출돼 가지고 네. 욕망만 불태우다가 끝나는 그런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믿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책을 들어야 된다.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책을 들자. 제가 옛날에 선생님 캠페인 하시고 한 손에는 칼을 제가 민주들 예.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붓을 붓과 칼을 가지고 쾌도 난말을 하는 작가로 저 자신을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0년간 민중미술 현장에서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누가 뭐라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고 싶어요.
네. 이놈의 예술론 때문에. 네, 선생님,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금방 갔어요. 진짜 너무 벌써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 남아서 우리 또 얘기할까요? 네. 끝으로 앞으로 어떤 작품으로 시민과 함께 만나실까요? 저는 하여튼 대전제가 생활 속의 미술이어야 된다. 생활 속의 예술이어야 된다. 그래야 스타 작가들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그럼 스타가 존재하려면 다중에 예술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네. 이게 나오는데 이 생활 속의 예술가들이 뿌리를 박지 못하면 네. 뭐 사회도 고달프고 작가도 고달프고 그래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꽃을 피게 할 수 있느냐. 네. 백화가 만발해야 봄이 오는 거지. 네. 한두 개의 꽃이 핀다고 봄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활동을 좀 계속하고 싶습니다. 앵커가 박수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 끝까지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 끈을 놓지 않으려는 선생님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저희가 종종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시선, 더 뜨거운 이슈,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취재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께 또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